안녕하세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 10명 그 정도가 앉아서 얘기하면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정말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인데, 서지 못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의 때가 온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종말의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70분 동안에 얘기하라는 게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시간의 한계 내에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크리스티앙 보뱅이라고 하는 분이 환희의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매우 시적이고 또 영감이 많은 책인데, 그 책을 딱 열면, 책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면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내는 일이 글 쓰는 일이겠다, 그렇게 크리스티앙 보뱅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분리의 장벽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6m짜리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가이드에게 꼭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이 분리의 이 벽을 통과하면은 차를 좀 세워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장벽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 요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좀 난감해 하다가 오케이 받아들여서 장벽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장벽을 보도록 했던 까닭이 뭐냐면은 장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장벽 그림을 좀 보면 좋겠다. 마치 이스라엘의 베를린에 있었던 동서를 갈라놨던 장벽에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분리의 장벽 위에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저는 점점 그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기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젊은 팔레스타인 남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게 말을 건네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리고 이 분리의 담장을 보고 있노라고. 그러니까 이 담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을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품고 담장이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여백이 우리에게는 없다. 희망은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가고 싶은 곳 어디나 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로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마음속에 꿈처럼 품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던 적이 있는데, 그 담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 사람이죠, 물론. 근데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담장 그림들을 보면은 그 담벼락에다가 사람들이 뭘 그려놓냐면 창문도 그려놓고, 창문 저 너머에는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또 어떤 그림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갇힌 세계 속에서 뭔가 꿈을 꾸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사다리를 거기에 걸 수는 없지만은 사다리를 걸어놔서 장벽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장벽을 세운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보고 날아보라고. 우리 보고 날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엔 유머가 있죠. 상상력이 있습니다. 글 쓰는 행위라고 하는 게 꼭 그렇다는 생각이 이 크리스티안 보뱅의 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에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글쓰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아주 구별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한 언어적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언어, 사실은 언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이제 생물학적 조건이 우리들처럼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뭔가 말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할 수가 없지만은 그들도 어떤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30개 정도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인간은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무수히 많은 언어를 가지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화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경험을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나 중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처음으로 나온 차를 사람들이 우려내서 이렇게 맛을 시음을 할 때 한 잔들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차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차 맛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하고 각자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맛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그 맛이야 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화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맛도 그러고요. 또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자연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초식동물들도 이제 싸우잖아요. 쟤들끼리. 짝짓기 처리되면은 누가 대장 수컷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힘을 겨루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싸워서 승부가 가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옆에서 풀 뜯어 먹어요. 인간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겠어요.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떻게 화해를 하는 거고 인간들은 왜 화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를 우리가 언어화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그것을 언어화해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다음 순간에 또 한번 도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한 감정을 품는다든지 제가 잘 때 몰래 가서 물어야지 이런 거 안 한다고 그 얘기예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어적 능력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기에 좋았다 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죠. 그거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하고 맨 처음에 한 일은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이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한 게 대략 2만 년쯤 전으로 12,000년 혹은 2만 년 이렇게 봅니다만은 농사의 시작이 농사명이 12,0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묘한 존재이죠. 동물들을 길들여 가지고 늑대를 길들여서 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 이름을 명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외부에 있는 대상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필요해요. 가끔 젊은이들하고 산에 가거나 그럴 때 봄에 꽃들이 이렇게 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요. 저 꽃이 뭔지 알아? 하고 물어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놀랄만한 무지를 보이고 있죠. 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름 들려주기도 하죠. 저건 노랑제비 꽃이야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땐 봄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봄까지 꽃인 것도 알려주고, 눈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 얘기도 들려주고, 온갖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저건 양지꽃이야. 그리고 산에 피어나는 산수유도 알려주고, 오리나무 꽃도 보여주고, 생강나무 꽃도 알려주고 이제 알려줘요. 그러다가 자꾸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저 꽃이 뭔지 알아? 노란 꽃이요. 빨간 꽃이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꽃하고는 유의미한 관계가 안 일어나요. 이름을 알지 못할 때.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기 시작할 때 그와 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배웠던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호학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름으로 붙여보지 않은 것은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또 낙엽송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 거죠. 산에 가보면.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갑자기 내 앞에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언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리고 문장도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쓸쓸함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기 앞에 있는 낯설고도 낯익은 듯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세계 최초의 문장을 발화합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언어학자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낸 문장이 사랑 고백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 어떤 얘기일까요? 언어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어의 본질. 그건 뭐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언어를 통해서 낯설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음악 용어로 얘기하면은 레가토, 이음줄과 같은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신 까닭은 뭐냐면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어주라고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언어입니다. 그 이음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음줄로서의 레가토로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들이 됨으로써 가려야 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치스러움에 대한 자각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둘 사이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죠. 너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했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왜 그걸 먹었냐고 얘기하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어주는 말이 아니라 갈라놓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권력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의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어주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언어는 권력과 관계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이 힘을 장악했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언론 통폐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을 장악하는 게 권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적 사건이 하나의 실체로서 드러났던 일들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언어 공부하느라고 애먹는 사람들은 그때가 참 좋았겠다. 내가 태어나면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지평을 거느리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의 사회 현상으로 해보면 뭐냐면 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독재인 것이죠. 독재자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 딕테이터인데 딕테이터란 말은 뭐예요? 딕트는 말하다고 딕테이터니까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에 독점이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권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신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사탄의 뱀의 그 유혹이 실체화된 것이 바벨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바벨탑의 현상을 뭐냐면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다. 일사불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바벨탑의 문제는 뭐냐면 동일성의 지옥입니다. 동일성의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소리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사불란함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학적 해석이라기보다 문학적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오히려 은총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같음의 동일성의 폭력의 세상에서부터 다름을 용납하는 세상,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세상으로의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이 바벨탑 사건 속에 내재해 있는 의미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인간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문학비평가인 연무웅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1920년대, 30년대에 소설을 썼던 우리의 작가들의 어휘량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새로운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2000년대. 그런데 연몽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1920년대, 30년대에 문학 활동을 했던 분들의 어휘량이 2000년대 작가들의 2배야.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빈곤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빈곤한 언어입니다. 어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도 어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요즘 젊은이들은 언어의 경제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헐, 대박 이렇게 뭐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개 좋아 이렇게 아주 그 표현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건데 물어보면 그걸 왜 물어? 그냥 느끼면 되지 그러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세계냐면 조지 오웰의 1984의 세계입니다. 1984년에 세계가 도래한 것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1984의 세계는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빅브라더가 감시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세계에서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올드 스피크를 없애고 뉴 스피크, 뭐 번역하자면 신어 그렇게 말하는데 오웰리안 랭귀지가 있단 말이에요. 조지 오웰식의 랭귀지가 있는데 그건 뉴 스피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언어를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한 낱말이 단순히 다른 낱말의 반대만을 뜻한다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자, 좋은이라는 형용사는 영어로 good 그러죠. 그 반대말은 이 신호를 만드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good의 반대말은 ungood 그러면 되지. 왜 철자도 생판 다른 bad이라고 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해? excellent, splendid, 그죠? 아주 탁월하다라든지 뭐 훌륭하다. 이런 모호한 말들을 쓸모없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탁월하다 하는 거를 더 좋은 거를 플러스 굿 그러면 되지. 굿이란 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도 없이 말이 많은들 뭐 하겠는가. 그리고 더 좋은보다 정말 더욱더 좋은 그러면은 이렇게 쓰죠. 더블 플러스 굿 그렇게. 그럼 굿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언어를 줄이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뉴스피크를 만드는 까닭이 뭐냐. 사고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조지 오웰이 하고 있는 얘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면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그리고 그 신호가 완성되면 혁명도 완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혁명이 상당히 완수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는 뭘 가지고 표현합니까? 좋아요, 손가락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디지털 세계이죠. 디지털이라는 말이 디지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오죠. 손가락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느낌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안 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냥 헐, 대박, 뭐 이런 말로 그냥 다 퉁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표현들을 잘 안 한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그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함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강의할 때 늘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놓기 때문에 전화를
그 전화기를 끝나고 켰더니 뭐 문자가 잔뜩 들어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한강 수상을 기뻐한다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강이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그 시 하나 얘기해줘. 한강의 해부극장 2라고 하는 시. 나에게 혀와 입술이 있다. 그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 견딜 수 없다.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정말이에요? 하고 대답할 때. 그 뒤에 이제 쭉 들러붙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언어를 얘기했어요. 자기의 그 혀와 입술이라는 게 주로 이제 먹는 일하고 말하는 일이 혀와 입술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인은,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스스로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화 행위를 셋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이라고 말해요. 안녕이라는 게 뭐야?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행위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녕이라고 물음으로 친교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시적 언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누구에게 물 한 컵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가 내 말한 것에 따라주겠죠. 이건 이제 누군가의 행동을 지시하는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언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언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언어는 감탄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종교 체험의 본질을 얘기할 때도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하 체험. 이게 정말 중요하죠. 동물들 가운데 감탄사 말하는 동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고양이가 감탄사. 텔레비전을 보다가 개가 산책을 하다 눈 쌓인 소나무를 바라보고서 감탄사를 발한다. 생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죠. 인간만이 오로지 감탄사를 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인간의 언어는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또 친교적 기능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데이트하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게 돼서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자를 보내. 자기 뭐해?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뭐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게 보고해, 그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아보고 신발을 벗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옷 갈아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을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표된 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헤어졌지만 내가 궁금해, 여전히. 그렇죠?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움이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응답이 신발을 벗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떠올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이제 친교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친교적인 언어. 안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견딜 수 없대.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는 저 사람이 안녕한지 궁금한 걸까?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 걸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죠? 그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가? 꼭 질문하고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불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바꿔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열. 이게 이제 작가에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강조해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의사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말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다 정말이래. 다른 사람들은 그 정말로 인정 안 해.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더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 예민한 장인인 한강은 그 세 가지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예민하게 다루기 시작해야 글을 쓰는 행위가 시작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게 늘 있는데, 저는 늘 여러분께 아까 얘기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휘량이 많아져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량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느낌을 그냥 거시기, 이런 말로, 우리 그 형수님이 거시기를 가지고 다 통하는데 거시기 했잖아. 그럼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글쓰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누이트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북극의 추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눈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칙칙한 눈, 그 무거운 눈 때문에 오늘 공원을 걷다 보니까 정말 큰 나뭇가지들이, 소나무가 뚝뚝 부러진 거, 정말 참혹하게 많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항상 눈과 살아야 하는 그들은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게 습기가 많은지 습기가 없는 눈인지 바람과 함께 오는 눈인지 그렇지 않은지 온갖 그 빛깔들을 구별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눈의 빛깔을 20몇 가지로 분류를 한대요. 20몇 가지로. 그런데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처럼 되어가면서 우리는 눈 색깔을 전부 화이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화이트라고 하는 창문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므로 27가지의 세계가 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세상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치가 늘어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제 책을 읽다 보면은 요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사용된 걸 보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내가 우리말을 읽는데 꼭 사전을 찾아봐야겠어? 왜 잘난 척하는 거야? 뭐 온갖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 한 개도 없고요. 근데 약간 저도 고집이 좀 있습니다. 어떤 고집이냐면 우리가 외국말로 된 책을 읽다가 정 그 단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결국 사전 찾아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말은 사전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영어나 독일어 사전 뒤지는 것보다 더 자주 한글 사전을 뒤집니다. 거의 날마다 내 옆에 있습니다. 한글 사전이. 왜? 한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그럴 때도 내가 맞춤법 맞나? 띄어쓰기 맞나? 잘 모르겠어. 그럼 밤낮 찾아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들을 바라보면 전엔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든지 박경리의 토지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정말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사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다가 모르는 낱말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사전을 뒤져가지고 검은색으로 뜻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뭐 그 수첩에는 온갖 거 다 씁니다. 오늘 누구 만났더니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의미 있는 얘기면 거기 적기도 하고 책에서 읽은 구절도 하나 적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데 광고판에 나온 것도 재미있으면 적기도 하고 제 수첩은 온갖 거 다 적는데 그러니까
약간 무료한 시간이 되면 수첩을 이렇게 넘겨요. 이게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더 눈여겨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빨간색 단어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놨잖아요. 그 단어와 내가 20번 정도를 눈맞춤을 하면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휘 하나가 늘어나는 순간 세상을 인식하는 나의 올가미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휘를 늘리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도입도 못했는데 어쨌든 글을 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적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 SNS를 안 합니다만은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SNS에 늘 자기를 일상을 적기도 하고 생각을 적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에 내가 SNS에 있을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글들을 참 잘 쓰신다. 어쩜 이렇게들 잘 쓰시지?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쓴다고 하는 행위는 결국 뭐냐면은 세상을 향한 말 걸기인데 SNS의 말 걸기라고 하는 게 독백에 지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이만하면 성의 표했지 그러고 가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우리 글쓰기의 그 난맥상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을 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휘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글쓰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다르게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은 늘 뭔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이승우 소설가 이승우 선생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즘은 뭐 그냥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가끔 뭐 책 보내오면은 고맙다고 그러고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만은 그 이승우 선생하고 과거에 이렇게 더러더러 만나고 그럴 때 그 작가인 이승우의 특색이 뭐냐면은 늘 앞에 이런 노트 같은 게 있고 그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지 않아. 계속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받아 적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기도 하고 막 적는 거예요. 낙서입니다. 낙서.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적자생존 얘기 그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적자생존이 뭔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거. 왜냐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왔다가 그냥 쓱 스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미국의 개관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긴 호흡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쓰자면 변덕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진지하게 일을 시작한다. 내게 일이라 함은 걷고 사물들을 보고 귀 기울여 듣고 작은 공책에 말들을 적는 것이다.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말들의 모임은 다른 책에 오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되어 지금 이 시간 내가 달콤한 어둠 속에서 보거나 들은 걸 여러분이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메리 올리버는 언제나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산책은 변덕스럽지만 진지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걷는 것도 일이고 사물들을 보고 귀 기울여 듣고 공책에 말들을 적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글 쓰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걸 보면서 아, 예쁘다 그러고 간 사람과 그죠? 눈 내린 그 속에서 질퍽질퍽한 여기에서 아이들이 찰박찰박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활기 같은 걸 느껴서 그 메모해둔 사람과 그렇죠? 그리고 단풍나무 위에 눈이 이렇게 매달린 걸 보니까 그 나무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 느낌을 적어 놓은 사람과 또 잎이 다진 나무까지 그 거무튀튀한 나뭇가지 위에 하얀 눈이 이렇게 올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뭇가지의 형태가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적어 놓은 사람과 그러면 똑같이 눈이 왔던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세히 봐야 한다. 뭔가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기억해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뭐 아주 불쾌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에 가가지고서는 누가 쓴 글을 자기 글도 아니고 남이 쓴 글을 낭독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체포당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형장에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특사 때문에 살아나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날 죽음의 형장에서 이제 총살 당하는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사면령이 내려와서 이거 이제 황제가 쇼한 건데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쇼를 한 건데 그건 알 도리가 없죠.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면령이 내리자 도스토옙스키는 그날의 기쁨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 형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내 생을 정말 소중히 여길 거야.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러고는 도스토옙스키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그 유형지는 온갖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민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그곳에서 발에다가 무거운 착고까지 채워진 채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 지내면서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그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하나하나.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자기 소설 속의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다. 뭐든지 자세히 보고 여러분 보기만 하면 안 돼. 그걸 그냥 낙서 같은 형태로라도 이렇게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 것들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사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아야 한다. 이게 이제 문체로움이기도 해요. 색깔을 부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져야 한다 하는 얘기이고요. 제가 그림 동화 하나 가져왔는데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 책입니다. 레오 리오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생쥐들의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재밌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헛간과 곳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농부들이 이사를 가니까 들쥐들이 들에 가가지고서는 막 이삭 같은 걸 물어다가 곳간을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한 마리만 빼고. 그 한 마리가 뭐냐면 프레드릭이에요. 이 친구들이 역정을 냅니다.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그자 프레드릭이 대답합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또 들쥐들이 동그만히 앉아서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봐요. 또 물어요.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에는 온통 잿빛이잖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 보여요.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그러자 프레드릭이 얘기해요.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일하잖아. 이랬어요. 겨울이 됩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먹이가 넉넉했어요. 그런데 들쥐들은 바보 같은 여우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며 지냈는데 조금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무 열매, 곡식, 나다를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칩도 다 떨어졌어요. 돌담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러자 들쥐들은 더 이상 제잘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요. 내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도로 위에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들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의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서서 공연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 클로바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등등 쭉 얘기를 해요. 프레드릭이 얘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그러자 프레드릭이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저는 이 책을 진짜 좋아해요. 네, 이게 글쓰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죠.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행위를 꼭 문학이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만사를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제 눈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다. 네? 세상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배가 고픈 분들은 솜사탕 이런 거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떠돌물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속절없이 쓰러지는 무상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 눈의 안경으로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저 구름은 내게 뭘까? 근데 여러분 제 눈의 안경으로 본다고 해서 함부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럴듯함을 확보해야 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독창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되 그런데 그것이 보편성을 갖도록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글쓰기의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 그 시를 쓰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제게 시를 좀 읽어달라고 가져오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칭찬을 고대하면서 제게 글을 가져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망설여요. 어떤 망설임을 갖냐면 야단을 칠까 격려를 할까 이걸 이제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야단 맞으면 분발하는 사람이 있고 야단 맞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단을 해서 포기를 시키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야단을 좀 쳐야 하고 그래서 야단을 치면은 분발하겠다 그러면 좀 야단을 치고 그가 써온 시의 대부분을 지워 버립니다. 그래서 몇 줄만 남겨두고 이게 더 낫죠 하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끄덕거려요. 꽤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누군가는 야단 치면은 절대 쓰지 못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어휘력이 내 속에 풍부해야
내가 경험한 세계도 풍부해져. 아까도 얘기했죠. 언어를 통해 우린 사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휘량이 많아져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창문이 우리에게 열린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람들의 상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으니까 얘기하자면,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다 알아. 저분이 무슨 얘기할지.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헌이야. 기승전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끝에는 헌금 얘기를 하시오라든지 기승전헌, 무슨 얘기를 해도 전도로 끝나. 기승전전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 무슨 얘기할지. 그러니까 안 들어요. 상투적인 말들은 작동하지 않는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동일한 텍스트를 보더라도 그 말들이 상투성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걸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문학 용어 가운데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defamiliariz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familiar한 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던 것을 해체해버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를 한 300배로 다가와가지고 확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씩 배율을 낮춰가기 시작하면은 짐작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삼척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놀이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누구 하나 순례가 되고 다른 아이들은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공간인데 순례가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찾기 어려운 장소를 찾아가죠. 구석진 자리.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구석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 공간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숨바꼭질 놀이 속에 담겨있는 일종의 철학입니다. 애들이 그런 놀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아이는 처음에는 순례가 자기를 못 찾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안 찾아오고 놀이가 파하는 거야. 그럼 이게 황당한 거야.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숨어있는 아이는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발각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교사의 일은 뭐냐? 꽁꽁 숨어있는 아이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뇌 속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충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는 파충류적 기억부터 이 뇌 속에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최근의 것이 전두엽이나 대뇌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건 포유류적 경험이고 이게 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건 파충류적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 속에 담겨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도. 그래서 뇌는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냐? 주름이 많은 텍스트다. 주름이 굉장히 많아, 그 속에는. 그러니까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언표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대개 상투적으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순종의 챔피언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쳤다.
여러분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작동이 안 돼.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아들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 고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생들에게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사흘 동안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나귀의 관점에서 혹은 장작의 관점에서 써오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그런 이상한 숙제가 다 있나 하는데, 근데 기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장작의 눈으로 이 부자 관계를 보면서 사흘을 재구성해. 그럼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에릭 아우얼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얘기하면 호메로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메로스의 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경에 끌어내는 문체입니다.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이라는 게 뭡니까? 소실점을 향해 감으로 공간감과 깊이감을 주는 것이 원근법이죠. 그런데 호메로스의 문체 속에는 그런 깊이감이 없습니다. 다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오디세우스의 뭐 다리에 정강이에 상처가 났는데 그 유모가 다리를 닦아주다 상처를 보고 놀랐는데, 그러면 호메로스는 어떤 얘기해야 되냐면 이 상처는 말이야 옛날에 어떻게 해서 난 상처야, 다 설명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리 아우얼바흐니 얘기합니다. 동일한 시대에 나온 문헌인데 장세기의 이야기는 원근법이 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봐도 성경은 기가 막힌 텍스트입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기가 막혀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흘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문학 행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건 뭐냐면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A와 B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관했던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association, 연상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은유를 만드는 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보조관념을 차용함으로 그 원관념의 뜻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게 은유 만들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상투적인 표현, 당신 없는 세상은 뭐 어쩌고, 뭐 없는 찐빵 같대나 뭐 이런 아주 저열하기 짝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은유 얘기하면 늘 하는 얘기, 내 마음은 호수요. 근데 호수, 내 마음은 호수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대 노조. 그렇죠? 그리움을 품고 노조오는 그 연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관념의 뜻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보조관념을 만들고, 보조관념이 만들어낸 심상들을 통해서 확장해가죠. 이게 인간의 언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되었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든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보는 마음, 그게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럴 능력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질문하기입니다. 텍스트를 향해 질문하기. 왜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뭐 창세기 22장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2장 얘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바치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했을까?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야? 그래도 돼?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 있잖아요. 샤갈이 창세기 22장을 그렸는데 거기에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던 사라를 등장시켜요. 사라가 모리아 산에 와가지고 부자간에 벌어진 일을 바라보면 경악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손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사라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놓치고 사유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갈래가 쳐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성서를 가지고 사고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자꾸 질문을 던져라. 성서를 향해서.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그 디베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이 성경에는 단 하나의 주석적 진실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답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제 탈무드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하나의 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둡니다. 그리고 랍비 전통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누가 옳으냐 그래서 이게 정본이야 하고 답을 내리지 않아요. 그 다양한 해석을 다 열어놔요. 그래서 풍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풍부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자 어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채롭게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이 커졌어요. 이게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역량이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들 가운데 우리말을 참 놀랍도록 못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쓰는 글이 도대체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왜?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담아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언어를 배치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글은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내 한 문장이 몇 글자인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문장을 쓸 때 어떤 리듬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글자 수를 가지고 체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 나름대로 리듬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문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공부들이 이제 정말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유대가 이제 그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셀류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다 돼지를 잡아가지고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민족적 감정을 건드려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활약을 했던 사람이 마카베오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시딤 전통도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마카베오 학원에 나오는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긴 페르시아에 끌려간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에 끌려갈 때 당시에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성전에 있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왜? 성전의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저수동굴에 갖다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자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추어둔 사제들에게 가서 그 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제들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불이 있던 자리에 짙은색
액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물을 떠오라고 지시를 했고요. 희생 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자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자 구름에 갇혀 있었던 해가 나왔고 그 순간 제단에는 큰 불이 일어 모두가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 시대에도 그 불은 변형된 모습으로 간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징한 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보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정보의 언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정보에는 여러분 한병철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정보의 언어에는 거리도 없고 폭도 없다. 정보는 서사적이 아니라 누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내면화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응축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응축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가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발아력이 없어요. 씨앗을 움트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 힘을 내면 속에 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름에 가려졌던 해가 이렇게 나올 때 불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군가의 가슴 속에 공감의 불을 지피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정보 시대에도 글 쓰려는 사람들은 깊은 숙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글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요. 지금 기약했던 70분이 됐는데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글을 쓰려는 사람은 항상 이제 내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꽤 많아가지고 막 할 얘기가 꽤 됐어요. 신문 컬럼 써도 하고 싶은 말이 막 넘쳐서 뭘 써야지. 요즘은 이제 말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뭘 써야 되지 고민이야. 밤낮 그럽니다. 그런데 글감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야. 필기하고 메모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기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늘 백지를 펼쳐놔요.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적어 놓고 그 주제가 연상시키고 있는 단어들 몇 개 이렇게 적어요. 드문드문. 그리고 그 단어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 봅니다. 아까 얘기한 연상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해서 하나 둘을 채워가요. 이게 이제 글감을 만드는 일인데, 과거에 이제 시 분석을 할 때도 이제 똑같은 분석을 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한 권의 시집을 다 읽어요. 내가 이 시집 한 권을 비평을 해야 하면 시집을 다 읽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시집을 덮어놓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 백지에다가 이 시집 전체가 내 마음속에 일으킨 심상들을 적어요. 몇 가지 단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요. 그것도 꼼꼼하게 적는 게 아니고 여기 한 글자, 저기 한 글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단어나 심상들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으면 페이지를 적어요. 여기는 그 언어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이렇게 심화되어 가고 그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가 여기 이제
A4지 같은데 이렇게 메모가 쭉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들여다봐요.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 과정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내 속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일종의.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펜을 들고 명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뭘 써야겠다는 게 나와. 그럼 주제가 등장해. 아, 이걸 써야겠구나. 그럼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 아침에 나올 경향신문 컬럼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딱 합니다. 그리고는 개요를 적어요.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면 지난주 중에 제가 경상남도 의령을 갔다 왔는데 의령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써. 이렇게.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한 말을 써요. 그렇게 하고 그게 글머리가 되는 거죠. 맨 앞에. 내가 문장을 뭐라고 적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첫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서울살이를 하다가 의령으로 내려온 젊은이가 한 말이에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속도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상 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글을 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순간 궁금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 첫 문장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촉발시키고 있는 철학적 사고 같은 것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비슷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정말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평화운동을 한다고 사서 고생했던 친구들이 떠오르고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사고를 하는 거고 점점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리듬. 그래서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은 글만 써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소리 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소리 내서 그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말한다는 기분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듬는 과정, elaboration이라고 얘기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그리고 명료해야 할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하고 그렇게 사실은 제가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문 컬럼 쓰는 게 되게 몇 자냐면은 과거에는 2140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2020자 정도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럼 쓰다가 몇 자지? 1920? 100자만 더 쓰면 되겠구나. 그러고 끝 하고 이제 보내는데 저처럼 게을러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공교하게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마치면서 김진애 교수가 경희대 교수가 했던 재미난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글쓰기라고 하는 제목을 한겨레 신문에 쓴 적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그걸 이제 그대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짧은 글입니다. 아버지는 광부였다. 광산 붕괴 사고로 코를 다친 다음에는 목수가 되었다. 그 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매일 일기를 썼다. 몰래 일기장을 펼치면 절골 김아무개 시내 지붕 슬래브 공사 2만 원, 문곡 황시내 담장 수립 1만 원, 황지시장 실비집에서 권아무개와 대포 한 잔, 내가 냄, 식이었다. 매일 쓰는 아버지의 글쓰기는 당초에 늘지 않았다. 재작년과 어제의 일기가 매일 반이었다. 하루를 포대기 하나에 다 쓸어 담아서 그렇다. 혹시
당신이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글쓰기는 사건을, 대상을, 생각을 잘게 쪼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오늘 아침 맨 처음 한 일은 뭔가? 양치질? 그냥 양치질을 했다고 퉁치면 안 된다. 그걸 종이 한 장 가득 쓸 수 있어야 한다. 조금밖에 남지 않은 치약을 양손가락으로 눌러 낡아 뭉개진 칫솔 위에 짜 윗니부터 아랫니로 앞니에서 어금니 쪽으로 마지막으로 헛구역질을 하며 10개 낀 혀의 백태를 닦고 수도꼭지에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물을 한 모금 머금은 다음에 옳칵 입을 헹구고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며 혀를 날름 내밀어 보았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글쓰기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쪼개봐야 돼.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게 그래야 글이 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글쓰기는 시간을 달리 대하는 일이다. 쓰지 않으면 시간은 장맛비에 젖어 떡이 된 책처럼 된다. 쓴다는 건 한 덩어리가 된 시간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떼어내어 구겨지고 얼룩진 종이 위에 적힌 흔적들을 다시 읽는 일이다. 글을 쓰다 보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 시간만이겠나? 모든 생명은 특이하며 순간순간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쯤은 알게 되지 않겠나. 이게 글쓰기의 기쁨이랍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얘기하겠습니다.